반갑습니다. 특정회계너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원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관련된 부분은요, 프로그램 메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이죠. 이 프로그램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이런 화면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84회 데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깔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데이터로 혼자 공부하실 때 있죠. 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개된 기출문제 답안은 올해 2020년에 개정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겠죠. 그 해에 세법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어떻게 다 수정을 해야 되는지, 올해의 세법 기준에 맞춰서, 세법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천징수 탭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원 등록 이 부분을 누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요 메뉴, 네, 요 메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할 겁니다. 우선 뭐 책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 또 여기 보이실 건데, 자, 여기서 부양가족 명세라는 요 탭을 눌러보시면 우리 가족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뭐 이렇게 메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책에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는 자, 요거랑 이제 차이점 잠깐 보시면 돼요. 메뉴는 똑같이 생겼어요. 메뉴는 똑같이 생겼고, 84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우리 84회를 깔아서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뭐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생긴 모양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방법, 여기에 입력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넣어야 되느냐 그런 걸 말씀드릴 건데, 여기 이제 가족 사항들이 이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사항을 넣을 때 여기 첫 번째 연말 관계 요 칸부터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연말 관계, 그리고 성명, 그리고 내국인이냐, 주민번호, 나이를 넣는 건데,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넣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말 관계 요거는요, 클릭을 뭐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옮겨지거든요. 자, 0번 밑에 보시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관계 코드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밑에 연말관계 각각의 번호에 따른 어떤 관계인지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건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볼게요. 0번은 여러분 본인 납니다. 나.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요, 여러분 직계 존은 위쪽입니다.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을 보통은 쓰는데, 존 위로, 비 아래로. 그래서 위쪽에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겠죠. 자, 소득자라는 말은 본인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란 뜻이고요. 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자, 그리고 배우자 3번은 배우자니까 이건 나의 배우자가 되겠죠. 내가 여자라면 남자분이 이제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남자라면 여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나와 배우자 사이에 여기 보시다시피 자녀일 수도 있고 입양자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네, 자녀이거나 입양자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직계 비속은 이제 4번을 제외한 또 다른 뭐 직계 비속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5번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 나오려면
뭐 요 4번 직계비속이 아니다, 혹은 뭐 4제외인 직계비속에 속한다라고 문제에서는 주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 뭐 그 사람, 이게요 부양가족들이거든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 거죠. 집에서 이제 가장인 거고, 돈을 대부분 내가 다 벌고, 그리고 내 배우자랑도 같이 살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존속이랑 산다라고 하겠죠. 비속이랑 살면 내 자녀들이랑 산다 하겠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도 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수급자는 이제 기초 수급자가 뭐 이런 건데, 1번이나 6번이 아닌 또 기초 수급자이신 분과 내각자다 보니까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위탁아동과도 같이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이 살 수 있는 연말관계는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다시피 번호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지금 입력되어 있는 요거 84회 기출 문제만 보시더라도 1번이니까 나의 부모님, 그 다음에 2번이면은 배우자의 부모님, 3번은 배우자, 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이런 식으로 해가 돼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인데 보통은 내국인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넣으실 때도 요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실 때 적혀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보통 문제에 내용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씩 다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1번이라고 제가 클릭을 해놨는데, 요 잠깐 보시면, 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따라가 보세요. 보시다시피 1번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번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보통은 주민번호를 이렇게 적기 때문에, 예, 보통 1번에 이렇게 아마 들어갑니다. 네,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외국인이랑 살 수도 있으면 이제 외국인 등록번호로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증번호를 이렇게 다 넣잖아요. 그럼 나이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일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이제 주민번호만 잘 넣으면 나이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칸 보시면 기본 공제라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칸은 뭐냐면 추가 공제입니다. 추가 공제. 요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책에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연말 관계 이런 것들을 입력해라. 이 부분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추가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넣으라 이런 건데요. 네, 그렇게 넣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 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부양 가족이다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여기처럼 일단 동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거를 일단 해야 되고요. 혹은 이제 아래의 경우, 요 경우에는 같이 안 살더라도 내가 나의 부양 가족으로 보는 사례들인데요. 자, 이거 보면 일단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항상 나와 같이 사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뭐 우리 집이 부산이에요. 근데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같이 살고는 있진 않아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봐주고, 부양가족으로도 뭐 봐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혹은 뭐 배우자나 입양자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케이스로 봐주는 거고, 만약에 배우자가 뭐 아프다 하면 뭐 또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이 두 번째 부분 이외의 동거가족의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아닌 경우, 부모님이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부모님이 뭐 취약, 부모님, 이건 보통 자녀가 취약하기도 하는데, 질병 요양은 보통 부모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잠깐 따로 살고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어쨌든 간에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그게 됩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닌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문제를 풀 때 나올 거니까 지금 요건 한번 눈으로만 같이 읽어만 보세요. 요건 지금 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봐주시면 되고.
자, 이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하기 전에 요 공제, 인적 공제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저 요 부분 사원 등록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특히 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명세 요 부분이고, 이 부양가족 명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냐면 요 인적 공제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인적 공제 요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법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세법은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이고, 제가 법소부 이야기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법소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법소부 이야기 드렸었고, 우리나라의 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법이 법소부라고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가 있었고, 소득을 생략해서 법인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개인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소득세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자, 우리는 이 중에서 개인 소득세,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 메뉴가 지금 보시는 사원 등록과 관련된 메뉴이고요. 우선 개념 설명하고 이 메뉴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세법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일일이 다 분류를 해 놓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배, 사, 근, 연, 기, 그 다음에 퇴,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글자 따기로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자 소득을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연금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기타 소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소득, 양도는 무언가를 누구에게 받으면 양도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우선은 이자와 배당소득 두 개를 보통은 금융소득이라는 말을 쓰고요. 금융소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자, 그리고 2배사 근연기까지, 2배사 근연기까지를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5월 말에 항상 이렇게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종합소득이고, 그리고 퇴직양도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얘네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개별적 계산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보세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여러분 개인의 소득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계산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퇴직은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이고, 퇴직금이라는 거는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요, 종합소득에다가 넣어버리면 세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소득 그 세율 있잖아요. 세율이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 세율은 특히 소득 세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율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최고 낮은 세율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으시고 뭐 억대 연봉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은 세율이 엄청 높아요. 세금 엄청 많이 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퇴직소득을 만약에 종합에다가 넣는다 치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해에는 퇴직소득이 생기면서 종합소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율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따로 이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양도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난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저 세율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내고 있었어요. 보통 그 정도면 세금 거의 안 내겠죠. 자, 근데 올해에 뭐 아는 먼 친척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땅을 하나 주겠대요. 그 땅 받았어요. 그럼 갑자기 이 땅 받았다고 해서 이걸 종합소득에 넣어버리면 세율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요것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세율도 따로 있을 것이고. 우선 이 컨셉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라 하는 거는 2배사 근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그쵸? 직장생활 하시니까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해서 하시면 여기에서 사업소득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법인 소득을 내가 법인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계가 와요. 왜냐면 이게 법인세일 때 조금 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와요. 오면은 보통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서 이제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 이해를 좀 해보시고.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요, 여러분, 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근로소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 번 돈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사용한 돈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근로소득을 받았지만 생활하면서 또 카드도 끌고 뭐 그 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도 끊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비용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번 돈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쓴 돈을 뺀 다음 그 부분에 이제 세율을 매기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 전부 다 뺄 수 있는 것들을 다 뺍니다. 요거 전부 다 뺄 수 있는 빼고, 그리고 결국은 남은 것들을 합친 게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세한 구조는요, 이론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요 정도 컨셉으로만 좀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비용 인정되는 건 없어요. 얘네들은 내가 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썼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통장에 돈을 넣었을 뿐이고 난 주식을 샀을 뿐이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수익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용 인정되고 하는 거는 없고요. 물론 뭐 또 다른 컨셉이 있긴 합니다만, 사업은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직원 인건비 줬다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더할 거 뺄 거 다 뺀 다음에 모든 걸 이제 합치면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종합소득으로 계산을 한 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적어 볼게요. 1년 동안 3천만 원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요. 혼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뭐 4인 가족이라고 해볼게요.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뭐 자녀 2명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해보면 3천만 원을 벌었을 때 A는 혼자 사니까 이게 돈 나가는 데가 좀 적겠죠. 자, 그런데 B 보세요.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어요. 배우자는 뭐 가정주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돈 많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두 사람에게 너희 둘 다 똑같이 3천이 이제 벌었으니까 세금 똑같이 내 라고 하면 과연 그게 형평성이 맞겠냐 라는 거죠. 세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혼자 사시는 분은 혼자 사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금 다 내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인 가족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제를 좀 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얼마를 공제를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래서
연말 관계라고 해서 요런 사람들은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나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식들, 뭐 그 이외에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산다면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 기본 공제라는 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요건, 추가적으로 요건이 더 충족이 되면 추가 공제까지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자, 이제 기본 공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내랑 같이 사는 사람들,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인당 뭐 150만 원 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입력만 할 거예요. 맞다 아니다, 해당된다 안 된다만 넣을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넣을 거고, 금액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분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0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선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게 뭐가 헷갈림이냐면, 연말관계에도 0번부터 8번까지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공지에도 뭐 0번부터 7번까지가 적혀 있죠. 이거 프로그램에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이고요. 우선 연말관계는 요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더 적혀 있다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아래쪽에 보시면 F2번을 누르면 코드 도움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2번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거에서 F2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0번은 이제 본인이니까 따로 안 나오고, 밑에 것들은 이제 F2번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관계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연말 관계는 나와 어떤 관계인 사람이냐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 요 기본 공제 칸에서 본인이고 밑에 칸 클릭을 해보시면, 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맞으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아니면 김경민 같은 경우는 부라고 들어가 있죠. 이 말은 아니다, 이 사람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가를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1번부터 여기서 7번까지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는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나와의 이런 관계더라도,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관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요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나이 요건이 있고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따져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보세요. 기본적으로요, 부양가족이다 라는 말을 하려면 내랑 같이 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나랑 같이 살지만 나이가 만으로 20세 이하여야 되고, 혹은 만으로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야지만 나의 부양가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세 이하는 고등학생까지겠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60세가 넘는다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 좀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20세에서 60세까지는, 저희는 이상 이하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21세에서 59세까지는 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부양가족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은 사회생활 할 수 있잖아요. 경제생활 할 수 있잖아요.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경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돈을 벌더라도 그리 많이 못 버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이 요건이 일단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는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간 소득 금액을 합계해 봤을 때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년 동안 번 게 100만 원도 안 된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부양가족이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100만 원 넘어버리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못 받아요. 자, 그리고 특이점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 2배사 근연기를 했죠. 근데 우리 가족 중에서 2배사 근연기 중에서 딱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내 가족 중에서. 그러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치어야지만 기본공제 인정. 1년 동안. 버는 급여액이 500 넘게 1년 동안 버는 사람이면 이 사람 사회 능력 있네요. 경제 능력 있네요. 라고 해서 부양가족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란 말이 나오면 요 두 가지라는 거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다시 볼게요. 기본공제 요 칸을 보시면 요런 1번부터 아까 7번까지 여기에 이제 해당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밑에 단을 보세요. 단 1번, 2번은 나이 요건 안 봐요. 자, 나는요, 나이가 아까처럼 보세요. 20세에서 60세 사이,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 나는요, 무조건 기본공제 받아요. 나는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배우자도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20세와 60세 사이에 있더라도 기본공제 해줘요. 요거 다시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자, 나와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나와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나이 요건은 그래요. 자, 그리고 5번, 6번 보시면 5번은 장애인이거나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혹은 기초 생활수급 대상인 사람을 내가 부양하고 있다면 이 두 사람도 나이 요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경제생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겠죠? 나이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이와는 관계없이 나이 요건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7번까지는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배우자부터,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거나, 우리 부모님이거나, 전부 다 100만원 이하로 돈을 벌어야지만 기본공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부모님이 나이 요건이 만약에 6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충족됐어요. 나이 요건 충족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랑 같이 살지만 뭐 건물주야. 건물은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소득이 생기거든요. 그럼 건물주면은 뭐 1년에 돈 많이 벌잖아요. 그게 소득세 1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나와 살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더라도 이것도 보세요. 장애인이더라도 몸이 안 좋으시지만 강연을 하시거나 여러 사업을 하시면서 또 돈을 우리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랑 내랑 같이 산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안 돼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돈을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 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20세 이하지만 뭐 연예인, 모델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나이 요건은 어쨌든 20세 이하여서 충족됐지만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버려. 훨씬 넘겠죠. 그런 모델 하는 친구들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럼 그런 친구들 기본공제 되느냐는 거죠.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2번, 7번이라 적은 거는 나는 돈을 얼마를 벌든지 관계없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뭐 돈을 얼마를 벌든지 어쨌든 기본공제는 무조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양가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번부터 7번 모두 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꽃표시 보이시죠?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입에사 근연기 그리고 퇴양까지 다 합친 게 다시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다 합친 게 1년에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진짜 돈을 안 버는 거죠. 이건 맞죠? 못 벌거나 그런 걸 뜻합니다. 단,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씩.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그분은 근로소득만 있대요. 근로소득은 이제 급여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게 조건이 달라지죠. 100만원으로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총 급여액 500만원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용 근로자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일용 근로자는 그냥 하루만 가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만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뭐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해줍니다. 일용 근로는 돈을 그리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 거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요 얘네들은 어떤 컨셉이냐면 금액을 잘 보시면 이거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선은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를 내가 1년 동안 받은 게 2천만원 미칠 경우에는요, 2천만원 미칠 경우에는 요 위에서 말하는 종합과세되지 않고 이자가 나한테 들어올 때 미리 은행이 돈을 떼가 버려요. 여러분, 종합소득이란 말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5월달에 신고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소득 중에서 이자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이게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거든요.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소득세법 일어날 때 배우는 건데 미리 떼가 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끝. 미리 떼간 세금은요, 종합소득 요 안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리과세가 아닌 나머지 애들을 다 합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복권 같은 경우도 뭐 기타 소득에 속하거든요. 아까 입에사 근연기에서 이제 기타 소득에 속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 이하를 계산할 때 아예 안 들어가요. 분리과세로 그냥 세금을 떼고 주니까. 로또 당첨되면 세금 떼고 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금 뗐다라는 그 세금은 요 종합소득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분리과세라고 해서 따로 미리 떼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뭐 뇌물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할 때 안 돼요. 인정 안 되고. 여러분, 복권은 내가 복권 소득이 있다고 해도 그 소득 자체가 뭐 몇십억 원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데 뇌물을 받은 우리 가족은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500만원 기타 소득이란 말,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이제 혹시나 넣어놨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5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기타 소득 공제율 보이시죠? 이 공제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용 처리를 80%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500만원 벌었어? 그 중에서 80%는 네가 비용으로 썼다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80%를 곱해보면 5, 8에 40, 400만원이거든요. 그럼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빼보시면 1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00만원 버셨네요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금액이란 말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걸 뜻해요.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게 1년 동안 100만 원이란 뜻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를 뜻해요. 지금 기타 소득만 있는 우리 가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500만 원 밑으로 돈을 벌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공제율이라는 거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퍼센트인데 요거를 빼보니까 400이 돼요. 400을 빼보니까 1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남은 돈, 그러니까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 부양가족으로 인정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헷갈리시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근로소득이 자주 나와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급여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500만 원 미친 경우에는 기본소득 인정. 자, 그 다음에는 복권이 뭐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복권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소득 금액 100만 원 다른 걸로만 계산하면 돼요. 복권을 일단 제외하고 다른 걸로 그 사람 소득 금액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봐요. 이건 제가 이론적인 걸 좀 설명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네, 그럼 기본 공제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공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들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맞으면서 요 안에 이제 속하게 되면, 물론 나와 배우자는 나이 요건 안 따진다.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사람이 나와 같이 산다면 그 사람도 나이 요건은 안 따지겠다. 그리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따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다 아니다 체크를 하는 거, 그걸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제 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공제 사항들이 또 뭐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자, 하나씩 또 추가 공제 사항 볼게요. 자, 먼저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50만 원 해주는 건데 금액은 또 사실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품에 있어서. 자, 갑니다. 거주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거주자 본인이란 말은 세대주인 경우를 말해요.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세대주인 거겠죠. 그런 경우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돈을 조금 많이는 못 버시면서 부양가족이 있으신 어머니들, 그런 여자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요 요건이 맞으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한부모 공제 볼게요. 한부모. 요거는 본인이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 위에 있는 부녀자와 한부모의 차이는 뭐냐면, 부녀자는요, only 여자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다 돼요. 남녀, 이렇게 적을게요. 남녀가 다 돼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만 된다. 한부모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된다.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결혼했는데 이혼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사별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런데 보세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입양자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는 없는 분들이 싱글맘 혹은 뭐 싱글 데디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부모 공제라고 해서 추가로 100만 원 공제를 더 해주는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되진 않고요. 이 둘 중에서 금액이 지금 한부모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부모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까지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로우대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들,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부양가족들이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라는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공제라는 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챕터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경로우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조건이 65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형식으로만 보세요. 지금은 우선 70세 이상 이것만 봐주세요. 여러분 근데 잠깐 퀴즈를 또 내보자면 우리 부모님이 70세 이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건물주예요. 그러면은 경로우대 이것도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안 되죠. 왜냐하면 애초에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돈을 많이 벌면 소득금액 대상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맞죠?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추가공제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70세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경로우대가 아니라 요 위에서 애초에 소득금액 요건이 없었어야 돼요. 아버지도.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고. 자, 장애인 갑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본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양가족일 수도 있고 장애인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분들 그 복지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 카드가 있으시면은 또 이거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애초에 보세요. 아까 전에 장애인 일단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 요건은 없는데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기본공제 대상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요 장애인 추가공제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출산 입양이 있습니다. 네. 해당 과세기간이란 말은 뭐 올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에 출생을 했거나 우리 자식이 입양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금액 알 필요 없어서 금액은 안 적어놨고요. 그 다음 자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7세에서 20세 이하인 자녀만 가능하다. 7세에서 20세 이하인 자녀만 추가적으로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6세 이하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6세 이하인 자녀만 추가 공제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다른 데서 6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혜택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추가 공제에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추가 공제에서는 6세 이하 자녀에게 주는 혜택을 없앴어요. 왜 없앴냐? 다른 부분, 다른 조항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서 이제 받으니까 어차피 추가 공제에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적어놨냐면 나중에 과거 기출문제 풀다 보면 6세 이하인 경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가 풀이를 해드릴 때 뒤에 이제 문제 풀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이런 부분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위탁관계, 위탁아동이면 네, 요것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위탁아동과 관련해서는요, 위탁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위탁 관계로 확실하게 봐주고, 네, 그런 관계일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준다. 이런 조항이 올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네, 개정된 부분. 위탁된 지 6개월 지나야지만 위탁 관계로서 추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론적인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 네, 다음 수업에서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좀 더 힘을 내시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좀 밀리고 하지만,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잘 계획 세우시고, 바로바로 대처를 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